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원갑 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글쎄요, 서울 아직도 덜 빠졌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집값은 고점 대비 봤을 때 거품 다 빠진 건지 아니요. 그 거품의 이 기준점은 뭔지 궁금해요. 그 지표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희들이 이제 KB 아파트 담보대출 PIR이라고 있어요. PIR 아시죠? 주택가격 하고 소득하고 이렇게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서울이 지금 1분기에 14.5배예요. 근데 이게요, 지난해 2분기에 가장 높았거든요. 14.8이에요. 역대 최고치보다 빠진 게 없어요. 경기는 보면은 11.1배인데 이 역시 2021년 4분기인데 그때 11.4예요. 그때 빠진 것도 없어요. 인천도 9.1배인데 이게 작년 2분기가 10.8배인데 그때 조금 빠지긴 했네요. 그 다음에 지금 흔히 말하면 주택구입 부담지수도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 비싸요. 서울이 지금 1분기에 175.5인데 지난해 4분기가 198.6이었는데 그때 비해서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아요. 보통 130에서 140 정도 보는데 네. 그게 이제 적정으로 보는데 이 지표를 보면은 충분히 저는 집값이 출렁거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 더 빠질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보기도 해요.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주택의 시가총액이 몇 배냐 이렇게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2021년에 3.1배였어요. 2021년에. 작년에 우리가 2.9배로 좀 떨어집니다. 전국 주택 시가총액으로 보면. 네. 2008년, 2009년 이럴 때 2.2배, 2.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런 지표를 보면은 네. 여전히 지금 주택 가격은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충분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출렁출렁 거릴 수는 수 있다. 근데 그런 이슈들이 과연 어떻게 시장을 타격을 줘서 이게 집값을 이게 크게 떨어질지 여부는 그거는 시기적으로 딱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단할 수 없죠. 그거 알면은 제가 왜 은행 다녀요,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마조마한, 상승세가 아니라 반등세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싼 게 다 팔려서 약간 계륵 같은 거니까, 네. 그렇게 쫓아가서 나설 필요는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고점 대비 덜 빠졌기 때문에 글쎄 아직이라고 답 주셨는데 그렇죠. 저 네. 짧게만 여쭤보면 이게 실거래 가격으로 왜 안 보고 다른 지표들을 보는 거예요? 실거래가 지표로는 아마 주택 구입 부담지수 이런 거는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주택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네. 아파트 대비해서 아마 GDP 비율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과거 데이터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과거 데이터가 없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고, 네. 이 집값이 출렁출렁 거릴 수는 있는데, 네. 작년처럼 급락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왜냐? 아마 내년 되면은 공급, 이 부족, 이 착공이 거의 다 중단됐잖아요, 지금 많이요. 그러면 공급 부족이라는 어젠더가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게 이슈를 탈 겁니다. 지금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어요. 아예요? 아니, 뭐 얼마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많이 줄었다. 네. 자꾸 지금 또 착공도 안 하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공급 부족보다요. 네.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심리가 결국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여기서 설명해 주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의 집값이 크게 오른 거는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고, 그건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더 이게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비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떻게 보면은 연끌을 만들었던 저는 주요한 이유라고 보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은 지금은요 여러 지표보다도 오히려요 네. 금리보다도 아니면 가계대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 이 심리라고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M2가 광의통화라고 말씀드렸죠. 시중에 풀린 총통화량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계대출이 있고, 최근에 집값이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출 때문에 이 집값이, 그렇죠. 대출 때문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과거 주택 가격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이 관상의 법칙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대 가격, 미래 기대 가격입니다. 이 중에서 요게 다 각각 1% 올라갈 때마다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미래 기대 가격입니다. 이 심리예요. 심리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심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총체 변수라고도 표현해요. 여러 변수들 다 합친 게 심리거든요. 근데 장기로 보면 물론 인구라든지 이런 이 공급이 영향을 미치지만 네. 단기적으로는요. 이 심리가 불안 심리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부동산의 변동성은 시장재 참여자의 불안 심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리가 많이 미쳐요. 그러면요, 보세요. 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출렁출렁 그리고 곧바로 팍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분명히 지금요,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기존 주택 가격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내년부터 공급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영향을 받죠. 영향을 줬죠. 네. 왜냐?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급 부족은 일종의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실체보다 오히려 심리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왜냐? 보세요. 우리가 12년 당시에 그때 하우스푸어가 나타나가 집값이 급락이 왔거든요. 네. 그때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만 가구밖에 안 됐어요. 작년도 25만 가구 정도 됐는데 작년에 역대 그 근처에 비하면 적어요. 근데 작년에 집값이 실거래가로 17% 폭락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가 입주 물량이 아마 전체 재고량의 한 2% 정도 돼요. 요거 조금 늘어난다고 집값 떨어져요? 아니죠. 제곱이 약간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이게 공급 조금 늘어난다고 집값이 빠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바로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도대체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언론에서 계속해서 착공이 중단됐고 공급이 부족하고 2, 3년 뒤에 수급 불균형이 생길 거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장에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 시장을 내다보실 때 특히 단기적인 것은 너무 펀더멘탈만 바라보면 잘 안 맞아요. 네. 항상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래서 설사 그게 공급 부족이 아니더라도 저는 공급 부족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런데 자꾸 뭐예요? 언론에서 뭘 만들어요? 어젠다를 만들죠? 이게 의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만들어요?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이 언론의 역할은 두 가지거든요. 이 어젠다와 프레임인데 털짓기 그죠? 이거에서 아마 저는 심리가 영향을 받을 내년에 거다. 아마 생각보다 이런 공급 불안 쪽으로 계속해서 아마 이슈가 나오면은 예. 우리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렇게 다른 지표만 가지고 부동산을 보시지 말고 이런 심리 변수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예.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격 메리트 보고 사시라고 의사결정을 하시라고 아. 너무 그렇게 우리가 왜냐하면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다 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쵸.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통계의 노예가 되지 말고 결국은 가격 메리트를 결정의 주 포인트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부분 보면은 이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는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죠. 또 굉장히 더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처럼 가더라도 일본에 지금 타워매션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자주 되는 것처럼 전체 부동산 시골의 땅하고 다 포함한 전체 부동산 가격하고 대도시 아파트는 다르게 갈 거다. 다르게 봐야 되지 그거는. 그게 초양극화하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공간의 마태 효과라고도 표현합니다. 마태 효과,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 물가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대도시 아파트 값은.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크게 후유증을 겪었다고 보면 되고 인구가 줄더라도 대도시 아파트 값은요, 그게 좀 달라요. 그거는. 그러면은 2040년 훅 넘어가야 된다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아마 심한 이렇게 인구 문제 때문에 폭락이 오거나 막 그러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좀 불안해서 출렁거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은 해줄 거다. 그러면 부동산 재테크는 계속 유효하다. 우리가 특히 MZ세대의 키워드를 본다면요. 공간 욕망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쪽을 따라가면 답이 보일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매집 제가 마련이요. 셀러리맨들의 제가
가장 큰 꿈은 네. 좋은 아파트 한 채 사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토지 공부하지 맞죠. 마시고 상가 공부하지 마시고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 제대할 때까지, 요즘 제대라고 얘기하는데 정년퇴직할 때까지 좋은 아파트 한 채 사라. 다만 거기서 월세가 잘 나오면 좋을 거다. 앞으로는 아파트가 월세가 잘 나오는 아파트가 유망합니다. 아파트 이제 등급의 평가는 바로 월세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이게 바로 캐시플로우가 네. 어느 정도 원활하느냐로 판단하는 거지. 너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우리가 90년부터 인구 쇼크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가계부채만가도 많이 나왔는데 출렁출렁 하겠죠. 그런데 명목 가격은요, 물가가 올라가는 한, 경제가 완전히 역성장을 하지 않는 한 대체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다만 이게 울퉁불퉁하겠죠,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저는 여전히 저는 MZ 세대의 공간 욕망이 집약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낙관적 혹은 합리적 낙관론자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위원님, 서울 수도권 지역에 따라서도 뭔가 선호되는 지역, 그리고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선호면 대단지, 방금 말씀하신 대단지 아파트, MZ 세대들의 공간 욕망이 반영이 있는데. 되니까, 그러면은 혹시 위험해서 내가 좀 배제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아파트는, 수도권 아파트들은. 약간 이게 뭐 뒤따라가고 먼저 가고 이런 거는 있지만 상승률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방향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MZ 세대 분들이 제가 집을 갖고 너무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집 한 채 가지고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청가구 이상 대단지 중심으로 일단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까워야 되겠죠. 여기서 한 10분 이내 그리면 좋고요. 그러니까 역세권의 대단지가 좋고, 물론 그 안에 뭐 초품화 뭐 그런 얘기 다 했는데 요새는 또 초품화도 또 보니까 뭐 애도 안 나오는데 무슨 초품화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또 뭐 쿠팡 쿠세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배달이 잘 되는. 그런 걸 따지는데, 지역인가요? 어쨌든 저는 너무 많이 따지지 마시고, 네, 기본적으로 뭐 더블 역세권이 더 좋고, 역세권의 청가구 이상 대단지 중심으로 내가 조금은 타이밍이 잘 안 맞거든요. 내가 진짜 좀, 금융 IQ, 재무지능이 높아가지고 좀 타이밍을 재보시려고 그러면은 3,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건 약간 금융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어요. 왜냐? 거래가 잦으니까요. 나홀로 아파트는 죄송하지만 팔고 싶어도 거래량이 1년에 한 채 거래되고 3년에 한 채도 거래되는데 어떻게 타이밍을 재요? 나홀로. 팔 수 있어야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부동산도 좋습니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곳은 피하자. 우리가 일본처럼 가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뭔지 알아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황금성이 부동산의 최대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잘못 사면은 묶여버린다. 지옥이 되고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이 2013년에요. 전체 주택 재고량 가운데 이걸 이제 거래 회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요. 0.3%예요. 전체 중에서 세 채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5년 동안에 얼마냐면은 전체 주택 거래 회전율이 5.5%입니다. 전체 중에서 몇 채 팔렸다는 거예요? 55채? 아파트는 그보다 더 황금성이 뛰어나겠죠. 그렇겠네요. 앞으로 부동산의 키포인트는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때 파는 것. 아니면 영원히 묶이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장 일본의 뭐 특성 아시죠? 뭐 도심 쏠림 현상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몰빵하면 안 되죠. 누가 부동산에 몰빵하래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화 자산이 뭐예요? 부동산이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뭐예요? 가구도 줄어드는데, 그리고 또 애기도 안 놓고 뭐예요? 자꾸 고령화 되는데, 그러면 전체 부동산이 레드오션화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몰라요, 그건 다? 근데 그 속에서 MZ세대가 욕망하는 그 공간은 뭐예요? 최후의 그 인구 쇼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MZ세대가 좋아하는 어떤 부동산이 올라올 정도면은 그건 한참 지나야 돼요. 그거는 저 죽고 나서 그때 가서 얘기해. 한참 있어야 돼.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은 저는 금융자산하고 부동산하고 50대 50 정도 가져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네. 부동산은 50%, 금융자산은 50%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주식이든 다른 거든. 네. 금융자산이 뭐 예금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네. 채권이 될 수도 있고. 특히 글로벌 자산하고 좀 섞는 게 좋겠죠. 부동산이 몰빵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와중 속에서도 그잖아요. 이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키워드를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네. 당연히 MZ 세대들이 요새 외곽에 누가 다 들어가 살려고 그래. 다 도심 들어가 살려고 그러죠.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너무 잘 키워드를 찝어주셨어요. 예, 이게 뭐 콘크리트 세대들이잖아요. 이 세대들이. 이 세대의 특성은 한 번도 자연을 그리워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의 공간 욕망을 이제 충분히 이해한다면은 인구 쇼크가 오더라도 내가 타격을 덜 받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상대적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요. 절대적 안전자산은 없죠. 네.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약간 양극화로 봐야 되지 무조건 막 다 죽는다. 이거는 네. 또 다른 공포론에 불과한 거예요. 위원님 궁금한 게 그러면 안 팔릴 지역, 쏠림 현상이 분명히 심화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환금성을 좌우하는 기준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렇죠. 인구가 서울 지방 이야기를 하셨을 당연히 뭐 때? 수도권 쪽에 앞으로 인구가 더 느는 거는 그거는, 네. 그거는 뭐 맞는 거고. 뭐 근데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네.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어떡해요. 그리고 MZ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인구는 구조적으로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고 있는 그들이 선호하는 건 간다이니까. 아마 업 단위에서도 네. 아파트는 팔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별로도 전원주택은 편차가 앞으로 있군요. 못 팔아요. 전원주택 외곽은 굉장히 팔기 어렵고요. 네, 네. 그다음에 시골의 농가주택, 단독주택, 그다음에 뭐 임야, 이런 농지 이런 거는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굉장히 더 매각이 어려울 겁니다. 직장인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사실 가진 종잣돈이 크지가 않잖아요. 뭔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똘똘한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앞서서 차익 욕구 말고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그 트렌드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죠. 좋긴 한데 뭐 월세가 앞으로 아파트 등급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당장 그런 걸 다 따지면은 안 돼요. 대출을 아마 99.9% 내셔야 될 거야 아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을 고르는 항목 중에서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아까 역세권, 대단지, 뭐 그다음에 세집 많이 따지고 그다음에 뭐 직장과의 거리 다 따지시는데 네. 거기에서 최대한 부합하는 정도로 결론을 내셔야 되지 완벽한 물건은 없어요. 서울에서 그런 아파트 사려면 20억 줘야 될 겁니다. 아니 지금 3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아파트를 사요? 최대한 부합하는 아파트를 사봐라. 네. 두 번째로는 네. 빚을 좀 낼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한 30% 정도만 집값에 그 정도 하고 월급 있잖아요. 네. 그게 원리금으로 이제 납입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내 월급의 한 30% 정도만 처음에는 좀 실속으로 가시고 천천히 좀 높여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란 말이에요. 안 살아도 되잖아요. 이번 집이 영원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마 제 생각엔 한 10년 정도로 보셔도 되고 좀 더 짧게 보셔도 돼요. 양도세, 뭐 취득세 부담은 좀 있긴 하지만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이 고가 주택하고 중저가 주택은 조금 달리 접근해도 돼요. 좀 사시다가 돈 벌어가지고 또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욕망을 다 이루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너무 좀 성급해. 저는 조금은 물론 답답한 거 압니다. 아는데 두 가지 말씀. 그러니까 역세권, 그다음에 뭐 대단지, 뭐 편의시설, 뭐 학군 다 따질 거 아니에요. 네. 뭐 직장과의 거리 다 따질 건데 거기에 최대한 부합하는 거를 골라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될 거다. 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또 높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30% 정도로까지 끌어 쓴다는 생각을 하라. 아니면 이걸 장기로 봐도 돼요. 나는 장기로 한 5년이나 뭐 요 정도에 나는 한 대출을 30% 정도에 끌고 가겠다. 그다음에 원리금 부담액을 뭐 월급의 한 30% 정도만 끌고 가겠다. 그렇게 당장은 안 돼요. 어떻게 당장 돼요? 그러니까 이 목표들을 아까 제가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자산은 50대 50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당장 어떻게 돼요? 이용끌프는 오히려 부동산이 120%인데. 주거비가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당장 하면 안 돼.
한 5년이나 혹은 10년 장기 안에 플랜. 내가 50대 50으로 가져간다 생각하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출 30% 그다음에 월급의 뭐 원리금 상환액의 30%도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한 5년 뒤에 뭐 이 정도로 중장기 플랜으로 가져가시면 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그렇게 교조적으로 들리진 않을 거예요. 좀 현실적으로 아마 네. 그 사이에 또 돈이 생겨요. 알겠습니다. 적정선에서 잘 타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라. 한꺼번에 이야기 욕망을 이루지 네. 마시라. 욕망은 단계별로 좀 이루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첫 집에 너무 모든 것을 걸지 않고 그러려면 또 빚에 대해서도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욕심을 낮추게 되니까 이렇게 같이 유연한 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